서미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정치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시대 상황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또 신천지 때는 신천지에 관련된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와 코로나 시대 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징표를 읽고 그 징표에 대한 의미, 해석을 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비상계엄 선포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3분 온 나라 국민은 지친 몸을 누이고 정말로 쉬려고 할 때 윤석열 정부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비상계엄이 그렇게 쉽게 끝났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상계엄은 총을 들어서 협박을 한 거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을 칼로 찌른 거예요. 지금 한 달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 철철 흘리는 피해, 고통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발표를 지켜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군인을 동원해서 정부와 사법부를 대신해서 총칼로 나라를 통치하려는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칼로 뭐 찔렀다 안 찔렀다, 전 찔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 5월 17일 그 전에 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나라 전국이 불안했어요. 데모도 많이 하고 군사정권 타도도 데모를 많이 했어요. 이때 전두환은 어쩔 수 없어서 그 군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5월 17일 날 전국 확대 비상계엄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18일 날 전라도 광주, 지금 광역시에 공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공수부대를 빼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도 너무나 잘 표현했듯이 아무 죄 없는 학생, 젊은 여성들을 총칼을 든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한 근본 배경이 바로 비상계엄령 지배 세상입니다. 이번에 정말 하느님이 도와갖고 용인에 있는 헬기 부대가 진눈깨비 때문에 뜨지를 못했고 또 그 당시에 화요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담을 뛰어넘어갔고 또 그 주변에 있던 국민들 10대, 20대 젊은이들 또 국민들이 거기 국회를 군인들과 대치해갖고 막아낸 정말 기가 막힌 하늘이 도운 천운으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미쳤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2시간 40분 만에 무효가 된 것은 정말로 하느님이 이 나라를 보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여의도에 뛰어들어간 국회의원들 또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감히 정말 큰 박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윤석열과 정부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 취소했고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정리되었는데 그 비상계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각 군사 지휘관을 구속 수사하느냐고 말 같지도 않은 말로 항변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국제 정세와 국가 경제를 이해하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바로 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2.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로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따라서 모든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숙박, 음식점은 3.1% 감소했고, 예술, 스포츠, 여가는 6.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경제 활동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 세계로 CNN, BBC, NHK, 중국 국영방송, CCTV로 생중계되면서 주식시장은 219조라는 엄청난 폭락을 겪었습니다. 우리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나라들은 전쟁에 준하는 대한민국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전쟁에 준할 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상황 잘 몰라요. 한국이 비상계엄 선포했네? 그 나라 전쟁 중에 들어갔네? 이런 나라와 거래하기는 쉽지 않죠. 투자들 걷어들이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19조가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650조 가량 됐는데 3분의 1이 10일, 15일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회복이 되고 있는데, 회복됐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국민들 하나도 다친 사람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하고 지금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름 만에 수많은 기업들이 요절이 나는 거예요. 중소상인들이 요절이 나는 거예요. 로이터 통신은 1980년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보도했고, 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NH가 거의 매 순간 한국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얼마나 꼬시겠어요.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대한민국 상황이. 그 무시하는 게 이번에 군함도에서도 또 나오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024년 12월 4일, 12월 3일 계엄 선포 다음 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제한 일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전쟁에 준하는 걸로 취급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해서 추진 중이던 올 1월달, 이제 지난달이죠. 1월 방한 일정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일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간 거죠. 양국 간 현안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한국은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제강점기 때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차례차례 해결한 일본은 한국과의 약속 불이행을 단행을 했어요. 더 이상 한국은 일본과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주장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 내국 자국의 문제 때문에.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 군함도, 하시마 탄광,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 때 자기네들이 강제 동원을 해갖고 조선인들을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것을 언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항의 한번 못한 채 이번에도 넘어갑니다.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로 끝난다라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죠. 대한민국을 알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바로 비상계엄령 선포입니다. 환율은 1,350원에서 1,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잠비아에 돈 보낼 때 환율 요때 돈을 보냈어야 돼요. 6천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또 미국으로도 지금 청국장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1,000만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환율이 일주일 만에 100원, 10일 만에 100원 이상 상승한다는 말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환율이 100원을 오르내리는 것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령 선포 하나로 10일 만에 100원이 상승을 했던 것입니다. 이 환율의 급격한 상승,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하나로 단 10일 만에 벌어진 재앙입니다. 2시간 반 만에 다시 원상태가 된 비상계엄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장관들한테 나는 묻고 싶어요. 칼을 찔러놓고 난 다음에 뺐어요. 내가 찔르고 난 다음에 뺐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미 피는 흘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런 대통령과 장관들은 비상계엄이 무슨 문제냐? 금방 끝났는데 정말로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하나가 국가 신용도도 하락시키는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AA2 안정적 수준입니다. 일본은 S&P 기준으로 A+보다 우리나라보다 2단계가 낮은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2단계 높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정신 나간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전체를 수치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이 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생중계했을까요? 일본 정치인들, 극우 세력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하나는 내국의 대한민국 자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민낯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한 분이 환율이 치솟아서 생활비와 학비 감당이 되지 않아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인재가 비단 이 박사과정에 있는 한 학생만 피해를 봤을까요? 우리 다볼교우 가운데 인천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 계신데 이틀 출근을 해갖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틀 연속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들만 아닙니다. 가게 문 닫는 소상공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폐업 수준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처음으로 겪는 환란입니다. 우리 다볼교우 가운데 하루 종일 손님이 오지 않아서 문 닫고 폐업한다라는 글도 많이 올라올 때 속에서 분이 치밀어 올라 윤석열 정부에게 화가 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의원들이나 판사, 검사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5,200만 명의 생사를 내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비상계몽령? 듣도 보도 못한 단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고 비상계몽령라는 말과 국회의원 체포가 아니라 요원 체포라고 변명하는 뻔뻔한 증언을 들었을 때 저는 저 사람들을 대통령 장관이라고 불러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사법고시 수석하고 이 나라 정부 핵심 요직을 거쳐 대한민국을 걸머쥐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 슬프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새로운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암울한 한 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경제는 쪼그라들 것이고 세금은 덜 걸칠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 심지어 정부의 돌봄에 사각지에 있는 독거노인들, 노인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3배 가난해요. 그러니까 OECD 제대로 된 나라,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있는 노인들은 우리나라 노인들보다 3배 풍요롭게 삽니다. 이 노인들한테 충분히 돌봄을 전해줄 수 있는데 그거 다 못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돌봄이 필요한 장애우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복지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음식을 운영하는 자그마한 가게들의 3분의 2는 폐업 상태입니다. 정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이러한 사태를 짐작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리가 전국에 드러나기 직전, 다시 말해서 명태균의 황금폰에 저장된 내용이 각 언론에 발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권 유지가 어려울 상태를 맞이해서 돌파구로 느닷없이 준비 없이 대한민국 미래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 것도 모른 채 선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고 장관 교체를 했고 주요 기관 군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전부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급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준비되지 못한 비상계엄은 결국 실패를 했던 것이죠.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보면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킨다고 우리가 지금 했는데 정작 판사를 겁박한 것은 태극기 부대,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난입을 했어요. 대통령 구속되는 날 난입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쳐들어가 판사를 또 죽이겠다고 들어간 태극기 부대,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을 참 대통령이라고 믿는 태극기 부대원들이 한 짓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미국에서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판사를 죽이겠다고 7층까지 뛰어들어가고 창문을 깨고, 이게 대한민국 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을 사면하고 풀어주라는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이 나라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추종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을 넘어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 위협하고 또 심지어 기자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상해하고 소화기, 쇠, 막대기를 이용해서 현관, 유리창, 청사, 벽을 부수고 셔터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등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공용 재물을 파괴하고 청사 안으로 난입해서 유리창과 사무실 컴퓨터, 집기를 파괴하고 이런 46명을 체포를 합니다. 미국은 2021년 국회의사당 난입한 700명을 전원 체포했습니다. 이들을 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들을 사면해주고 봐주라고 석방하라고 그러는 그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를 법치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 감옥에 간 대통령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자식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래 사법부의 판단이 떨어졌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조차도 합법적이지 않다라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사법부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길거리로 끌어내고 이 나라를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입니다. 중국에서 딥시크를 발표했습니다. 챗 GPT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진 딥시크를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이 단 하루 만에 800조가 빠져나갔어요. 이 엔비디아 2021년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추월했어요. 왜? AI 개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주식 차이가 몇 배로 뒤집어졌을까요? 20배 뒤집어졌어요. 20배. 지금 세계는 완전히 AI로 뛰쳐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먹을거리를 이건 뭐 다음 강의에 내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화,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먹을거리는 AI입니다. 이걸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데모하고 싸우고 법정에서 이 법치를 무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AI 싸움 때문에 엔비디아의 800조가 하루에 빠져나가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50조인데 이틀 만에 800조가 사라집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입니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위해 각 나라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고 매일매일 태극기로 데모를 하고 주말이면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고 대통령 탄핵으로 술렁거리면서 대한민국이 광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가 윤석열 씨라고 그런다고 태극기 부대가 황창현 씨라고 그러는데 저 황창현 씨라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윤석열 씨가 윤석열 씨지 무슨 상관입니까? 지난 3년간 1%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은 거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지금의 이 12월 3일 날 내린 비상계엄 선포 요것 때문에 10년간의 고통이 우리는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경제를 이끌고 갈 AI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은 원래 2위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6위로 밀려났고 지금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10위 밖으로 밀려날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미쳐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가 순식간에 부도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비리와 무능력 때문에 잘 나가던 나라는 끝없는 추락하고 부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필리핀이 그랬고 멀리서는 100년 전 지하철이 있었던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1960년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경제 대국이었던 필리핀은 지금 자국의 여성들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홍콩 집안일을 거두르는 일꾼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의 20%가 10달러도 못 버는 막장 국가가 필리핀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전설은 60년대 가면 절정이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북한보다 낮은 80달러였어요. 1960년대
이때 필리핀은 500달러였어요. 80달러 대 500달러.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거의 모든 경제력을 다 합친다면 12배 잘 살았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1965년 일본의 국민소득은 600달러. 600달러에 필리핀은 500달러였어요. 대한민국 80달러.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GDP는 3,624달러. 국민 실질 소득은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경제 대국이었던 필리핀이 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대통령과 그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페르난디스 마르코스가 뒤에서 박정희가 도와달라고 갔을 때 뒤에서 희죽희죽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경제를 이렇게 일으켰던 거예요. 마르코스는 최고로 잘 나가던 필리핀 1965년 대통령이 되면서 서서히 권력욕에 물들어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 난입하고 부시고 그걸 판결한 판사를 죽이겠다고 뛰어들어가는 모습하고 이게 왜 겹쳐질까요? 왜 오버랩이 될까요? 그뿐 아니라 페르디난도 부부의 유별난 축제, 파티 또한 필리핀의 국력 손실에 막대한 역할을 합니다.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의 사치와 향락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구두 3,000켤레는 애교예요, 애교. 매일 패션쇼를 관람하거나 참가하거나 스스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영부인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죠. 무슨 구술하느니 무슨 점을 보느니 이런 모습하고 왜 자꾸 섞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라면 꼼짝 못하고 절절매던 마르코스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치가 극심했고 민주운동가들이 탄압받고 경제가 무너졌고 1970년대는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사회 구조와 기강 또한 크게 무너져 정치인들과 군인, 경찰 등 사회 지도자층들이 극심하게 부패해갖고 마르코스의 폭정과 악행에 들고 일어난 이때 공산주의자, 소수민족, 이슬람 교도들의 무장단체들이 필리핀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직도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지혜롭게 건너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래는 13번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강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태극기 부대들이 제 강의에 요즘 많이 들어와요. 듣기 싫은 소리라도 마음에 안 듣는 소리라도 들으면서 하나라도 저랬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비난 댓글을 아주 기쁘게 받아드릴 겁니다. 비난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강의를 많이 듣는구나 라고 아주 만족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